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턴싱의 홍승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촬영하는 날에 장마가 와서 이제 비가 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영상보다는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었을 때 뭔가 너무 밝은 날에, 그리고 이렇게 통창에서 찍다 보니까 엄청 뿌옇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이제 촬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또 좀 새로운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코너로 그 건강은 티처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근거 중심적인 건강 이야기, 근거 중심적인 정신의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감정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를 이렇게 티처럼 다룰 수는 없어서, 제가 오늘은 정반대의 이제 시선에서 조금 더 감성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준비한 코너가, 제가 코너 이름을 F의 정신건강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뭐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할 텐데, 단순히 그런 것들이 뭐 어땠다 이런 감상의 후기 그런 리뷰는 아니고, 그 작품에서 캐치할 만한 어떤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어떤 정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디스턴싱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좀 알려주는 이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자체는 이제 뭐 모든 예술 작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이라던가 미술, 음악, 뭐 영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신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코너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것들도 제법 나한테는 도움이 됐다, 정신 건강을 내가 생각할 때, 혹은 삶 그 자체를 생각할 때 제법 도움이 됐다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F의 정신건강 첫 번째 이제 작품으로 저희가 얘기해 볼 작품은 Inside Out 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심리치료 관점에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 이제 작품이죠. 사실 그런 영화나 뭐 그런 작품들이 제법 많은데, 그래도 그 인지행동 치료를 대놓고 이제 영화에 녹였던 작품이 거의 유일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온 지도 좀 됐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좀 조회수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행동 치료를 노골적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만든 영화인 인사이드 아웃 2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를 가지고 좀 심리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든 작품이죠. 아주 잘 만든 작품이고, 많은 고민들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서 심리치료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인터스텔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작가가 그냥 뭐 심리를 조금 엮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제법 많은 공부를 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는 거구나, 인지행동 치료의 최근 트렌드는 이런 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작품에 녹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nside Out 2에서 캐치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혹시나 이제 영상 보기 전에 인사이드 아웃을 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양한 OTT 채널에도 요즘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을 영화를 먼저 한번 보고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는 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영화에서 라일리를 보면 철저하게 시종일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죠. 라일리가 직접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무언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 이면에 감정들이 무언가를 판단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라일리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인 라일리는 특히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감정이 먼저냐, 뭐 생각이 먼저냐,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온갖 얘기들이 있고,
감정이 먼저 시작되는 거냐, 생각이 먼저 시작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 핵심은 나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랄리가 실제 어떤 감정들이 만들어낸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고 감정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은 내 마음속으로 떠오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바는 그렇지가 않죠. 느끼는 바는 우리가 라일리로서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데 이면에 우리가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느껴지기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느끼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저것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느껴지는 것과 실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사실은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설령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실제 우리 내면에서는 온갖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치료에서 디스턴싱,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작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그저 살아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들면 그렇게 바로 행동하고 기분이 나쁘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감정과 생각에 곧이곧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심리치료를 한다, 디스턴싱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스스로와 거리를 두고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라일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자동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동적인 마음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러니까 디스턴싱 해서 스스로를 관찰해 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누군가는 뭐 이렇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실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 선생님은 실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직접 대본을 써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싶어서 손을 드는 건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왜 하필 내가 그러고 싶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그저 떠올랐을 뿐인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이제 장마라서 비가 오죠.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좀 피곤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에 또 맑은 날에는 창문을 열면 이렇게 화창하니까 뭔가 오늘 하루가 괜찮을 것 같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기에 대체 우리가 어떤 자유가 있는지 조금 불투명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그런 환경적 자극에 반응해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환경적 자극에 반응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생각과 감정들이 생겨나고 여러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중에 우리는 일부를 포착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지금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상당히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 관점이 일단 잡혔을 때 스스로를 관찰해보기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좀 관찰해보는 태도를 지니는 게 중요한데 영화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 2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줬다는 점에 있는데요.
이제 영화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키마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이런 이제 연구들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스키마라는 건데, 이 스키마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틀로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오면 그 틀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색안경, 그거를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경험, 두 번째는 핵심 믿음, 세 번째로 중간 믿음, 그리고 자동적 사고,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꼭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여기에는 핵심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최대한 러프하게나마, 최대한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그냥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정리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이 스키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마는 앞에서 얘기한 그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이 4가지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서로 되게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일단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서 보면 어떤 경험을 하면, 특히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경험을 하면 이렇게 구슬이 생기죠. 구슬이 막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쁨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을 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러다가 보통 몇 가지를 추려서 기억 저장소라는 곳으로 보내죠. 기억 저장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모여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개중에 특히 우리한테 제법 강렬하게 영향을 미쳤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어릴 때 라일리가 뭐 좋은 일이 있었던 때, 아니면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니면 친구를 도와줬을 때,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인지치료에서는 핵심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심 경험이라는 것은 삶의 여러 사건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중대한 이벤트, 이런 것도 핵심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했다거나, 뭐 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큰 한방,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핵심 경험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사소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그런 핵심 경험들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 밑에서 이제 우리가 양육되어서 자라오는데, 끊임없이 뭐 형제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온 환경에서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핵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소한 일들이 조금씩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삶의 전체를 봤을 때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런 핵심 경험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구슬들이 만들어지고, 그 구슬들이 기억 저장소에서 보관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같은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핵심 경험들이 축적돼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내는 생각을 핵심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믿음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에 대해서는 나는 부족하다, 혹은 나는 유능하다, 이런 것들이 될 거고, 타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뭐 공격적이다, 혹은 사람들은 친절하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갈수록 나빠만진다, 아니면 세상은 갈수록 뭐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 이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보면 핵심 믿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기둥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예쁘게 형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핵심 믿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기억 저장소에 그 핵심 경험들이 쭉 흘러나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줄기가 이렇게 쭉쭉쭉 생기면서 결국에는 핵심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힘들겠죠. 힘들고 위협적인 생각이라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우리가 중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규칙, 태도, 가정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기억 저장소에서 이제 그 기억 구슬들이 쭉 가서 어떤 강가, 물가 같은 데 이렇게 쭉 들어가요. 들어가면 걔네들이 갑자기 어떤 실타래를 쭉 만들면서 줄기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핵심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그 줄기, 그 줄기들이 영화에서 표현한 그 줄기가 중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줄기를 이렇게 퉁 치면 뭐 하키만 잘하면 친구는 생길 거야. 이런 조건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하키팀, 파이어호크만 들어가면 이제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나는 외톨이가 아니게 될 거야. 이런 형태의 어떤 조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규칙, 태도, 가정들이 중간 믿음이 있을 텐데 이제 영화에서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중간 믿음은 그냥 뭐 핵심 경험이 모여서 막 생긴 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핵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대처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협적인 거 만나면 맞서 싸우는 것.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고 굴복하고 그냥 이렇게 굴복해버리는 것.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그냥 피할 수도 있겠죠. 회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핵심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뭐 맞서 싸운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굴복한다고 하면 재능이 없다면 나서지 않는 게 좋다 이런 태도를 지닐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회피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식의 가정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믿음에 대해서 대처란 말은 싸우거나 굴복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리 잡은 게 우리의 중간 믿음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는 그 강 속에서 있는 줄기들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핵심 믿음과 중간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의 토대로 이제 반응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중간 믿음, 핵심 믿음에 기반해 이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냥 그 상황에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 라일리가 정확히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부족하다 이런 핵심 믿음이 있었죠. 이런 핵심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믿음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키만 잘하면 나는 외톨이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중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키 시합이 다가오거나 이러면 좀 초조해 하면서 못하면 어떠지? 혹은 친구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런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라일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키에 임하기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도 커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적 사고에 반응해서 행동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스키마, 특히 건강하지 못한 스키마에 기반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는 끝없는 악순환을 돈다는 겁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라일리도 그렇죠. 내가 막 억지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나를 싫어하거나 멀리하게 되고 선배들도 좀 나를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핵심 믿음들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분명히 우리가 또 핵심 믿음이 강화되면서 악순환을 도는 측면들이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이 잘 풀려도 막 열심히 하키를 했어. 하키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어. 하키 선수가 된 거야. 그러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중간 믿음이 강화되겠죠. 하키만 하면 외톨이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게 평생 성공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언젠가는 크게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이제 나의 믿음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역시나 악순환은 돌고 언젠가는 크게 무너질 그냥 모래 위에 그냥 이렇게 곧 무너질 성 같은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심리치료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었죠. 핵심 경험들이 기억 구슬 형태로 쌓이고 그게 호수에 닿아서 믿음들이 생겨나고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을 돌고
계속 상황은 나빠지고 하키팀에 좀 잘 돼가지고 파이어호크 팀에 들어가도 선배들이랑 인정해줘도 계속 행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실패해도 행복하지 않고 결국 계속 악순환을 두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영화에서는 이 스키마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이더 2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그냥 만든 영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경험 회피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경험 회피가 뭐냐면 나의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 내 마음속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고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외면하려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경험 회피라고 하는데 심리치료에서는 이런 경험 회피가 오히려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대처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들 중에 하나죠. 일단은 우리 기쁨이가 영화 가장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하시라. 최첨단 라일리 보호 시스템 이러면서 나쁜 기억은 다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안 좋은 기억들만 선별해서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만 계속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불안이도 똑같습니다. 불안이도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쁨이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새 자아를 만드는 거야.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치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다가 효과적이지 않죠? 그래서 라일리가 이제 하키 시합을 하다가 영화 막바지에 가보면 곤경에 처합니다. 곤경에 처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황장애, 패닉 어택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라일리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쁨이가 이제 라일리를 다시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 기억의 언덕, 그 기억의 저정소를 무너뜨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타고 빨리빨리 그 라일리한테 가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감정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다가 나쁜 기억이 나쁜 신념으로 자라면 어떡하지? 우리가 나쁜 기억들은 이렇게 보관하고 몰래 숨겨두고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그게 신념이 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쁨이가 좀 고민하다가 몰라 하지만 해보자 라고 하고 그걸 터트려 버립니다. 그걸 터트리고 구슬들을 타고 다시 본부로 돌아오죠. 본부에 돌아오니까 이제 불안이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이제 그 감정이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 하다가 막 다가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서 막 튕겨나가고 막 소용돌이 돌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 감정들이 이제 그 콘솔의 거기 기둥에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그 신념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뽑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멈추지가 않죠. 그러다가 불안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라일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맞아. 라일리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라일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기쁨이의 눈에는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신념이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막 패닉은 돌고 있는데 그 신념이 빨간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나는 부족해, 나는 유능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온갖 신념들이 다 떠오릅니다. 이때 기쁨이가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만 추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는 이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감정이들도 와서 그것들 안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 패닉이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심리치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다들 그런 꿈, 저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꿈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에 있다는 게 도무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말끔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은 나가 아니야. 나 자신이 아니고 안 좋은 모습, 회피해야 될, 제거해야 될 모습이야. 그리고 나는 긍정적인 것들로만 나를 채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더 크게 부각되어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나쁜 것이라 규정해서 이제 더 좋은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내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의 경험이고, 나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가 아니고, 좋은 감정만 찾아가 아니고, 모든 것을 기꺼이 느끼기로 하는 것, 수용하고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 자신을 허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과 거리두기라고 제가 처음에 좀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제법 오해를 많이 부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과 거리를 둔다고 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밀어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보다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관찰해 보면서,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 감정이들이 그 신념들을 안아줬던 것처럼 나 자신을 거리를 두고 그렇게 바라보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디스턴싱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고, 실제 정말로 이 작업이 잘 돼야지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해줬죠. 기쁨이도 불안이도 어떤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 내내 매달렸지만, 결국 영화 막바지에 도착해서 그들이 발견한 진리는 그 또한 라일리의 모습들이고, 그조차 인정하고 수용하고 허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네 번째 메시지는 중요한 건 지금이다 라는 메시지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라일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반응했다고 했죠. 항상 감정들이 무언가를 하고 라일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영화에서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일리가 먼저 감정들을 부르는, 감정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제 패닉이 끝나고 난 그 순간인데요. 패닉이 끝나고 나서 라일리가 그 카메라 뷰를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손을 쫙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테이블의 감촉을 느끼고, 창문 틈으로 이제 들어오는 햇빛에 비치는 먼지들을 섬세하게 잘 관찰하고, 그리고 하키에서 이 스케이트가 얼음 위를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들도 하나씩 잘 느껴보고, 그렇게 할 때 슬픔이가 이제 라일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라일리가 널 불러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콘솔에서부터 어떤 빛이 와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기쁨이를 부르고, 기쁨이가 거기 반응해서 자유롭게 패널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일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물화일체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하키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심리치료에서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고,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고 우리는 거기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짜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나는 그냥 아무런 자유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자동적으로 떠오른 생각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떠오른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어디에 더 주의를 둘지, 내가 어디에 좀 더 주의를 둘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거리를 두고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기꺼이 거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곳에 주의를 두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택은 어떤 머릿속에서 과거 속에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린다.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고,
그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나 자신과 주변 그리고 환경들을 알아차리는 작업들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기로 하고 어디에 주의를 둘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동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자유를 가지고 하나씩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동적인 선택들인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데, 참 그 작가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되게 예리하게 캐치를 해서 만든 것 같아요. 보면 영화 전반적으로 1시간 반 동안 내내 라일리는 감정에 아주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그 장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기로 했던 그 장면에서는 그때 비로소 라일리가 통제감을 가지고 감정들을 직접 부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느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영화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메시지는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심리치료라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수용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로 하는 것, 이거를 아주 짧은 장면으로 이제 끝나기 한 5분 전에 보여주는데, 브라니가 또 이제 막 온갖 걱정들을 얘기해요. 부모님이 실망할 거야. 프로 선수는 못 되고 나는 민속 음악학자나 될 거야. 친구도 없이 외롭게 죽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또 하고, 그런 생각들이 또 라일리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기쁨이가 그때 뭘 하냐면 브라니를 의자에 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는 거죠. 스페인 시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비 1군 팀도 내가 훈련도 마쳤으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법한 행동들에 주의를 옮겨두기로 합니다. 다만 불안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걔는 이제 기억의 저편을 없애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 혹은 다른 가능성들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를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더 좋은 감정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또한 인정한 상태에서 그 또한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또한 나름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떠올랐어도 다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치를 조금씩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정말 간단히 말하면 그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디스턴싱,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통제해서 다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심리치료의 핵심 메시지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짧은 과정을 아주 딱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우리한테는 심리치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참 잘 만든 영화죠.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아주 잘 담아낸 영화입니다. 사실 인사이드 아웃 1은 조금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게 컸다라고 하면, 인사이드 아웃 2는 명확히 인지치료사의 입김이 들어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 형태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가 아니라 요즘에서 그 수용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인지치료 작업들이 제법 강하게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이란 게 그렇게 자동적이지 않구나, 이런 스키마라는 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거구나, 그리고 경험 회피를 한다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작업이 중요하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심리치료의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잘 안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을 때에는 그 장면을 잘 상상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작업인데, 그 측면에서 인사이드 아웃 2는 제법 무궁무진한 상상력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치에 맞는 선택들을 해나가기로 하는 그 연습의 과정에서 인사이드 아웃 2를 다시 한번 보고 마음이란 게 이렇게 작동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노력하고 연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노골적으로 인쟁동 치료의 작업들이 많이 개입된 작품이라서 제가 이 F의 정신건강 코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선정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심리치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